지금 발표하실 분은 서울대학교 수의대학의 우희종 교수님입니다. 저도 뭐 원치 않게 불교 TV에서 방송을 좀 탔지만은 요새 우희종 교수님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광우병이 제일 그 권이시기 때문에 그 시국인지라 그렇습니다. 그 좀 농담을 하면은 앞서서 그 박창국 교수님은 그 새와 소의 얘기를 하셨죠. 그 새똥 싸고 이제 소 얘기했고, 권성만 교수님은 이제 야생마라고 하는 말에 비유했는데, 이런 새, 소, 말 모두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전문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우희종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뤄야 될 주제는 동물의 욕망과 인간의 욕망 이것인데요. 사실 뭐 요즘 또 아까 권성님께서는 심우도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즘 오늘 주제가 욕망이긴 합니다만 요즘 인간의 욕망 때문에 심우도의 소가 조금 아프죠. 그래서 저희도 좀 덩달아 아파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다뤄야 될 주제는 이제 동물의 욕망과 인간의 욕망 이런 주제였는데요. 처음에 이 주제를 받고 제가 조금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연 우리가 인간과 이 동물에 대한 욕망을 구분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첫 느낌은 마치 우리가 선생님 부를 적에 남자 선생님들은 그냥 선생님 부르면서도 여자 선생님은 꼭 여선생님 여자를 붙이는 그런 일종의 차별을 할까? 인간의 꼭 아니면 뭐 기득권자들의 어떤 좀 오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 동물의 욕망과 인간의 욕망이라기보다는 원래 취지는 아마 생물학적인 욕망과 아마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욕망을 좀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 그런 원래 취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 생물체, 어차피 뭐 욕망이라는 게 어쨌든 동물이건 인간이 어떤 생물학적인 바탕 속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 현상, 어쨌든 욕망의 바탕이 되는 생명 현상과 그것에 대한 어떤 이 현대 생물학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문학적인 욕망과 접점이 어디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과연 이 불교적인 접근과는 어떤 교차점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다면 이제 일단 생물이란 게 무엇이냐? 생물이란 게 어떻게 보면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물체인데요. 우리가 물질로 바탕을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이 생물은 나름대로 지금 지구상에서 너무 꽉 차 있습니다. 이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는 혹시 뭐 실례이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연세랄까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뭐 대강 어느 정도 되시는지 뭐 어떻게 되세요? 예, 제가 생각엔 여러분들이나 저의 나이는 한 150억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최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 제 나이의 시작은 최소한 요즘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기에는 약 150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펼쳐진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50년 전에 시작된 그 씨앗이 어쨌든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생명체 현상이건 무기물도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저는 최소한 제 나이는 150억 년이라고 말해요. 뭐 여러분께서 뭐 20대란 60대 저한테는 잽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해 본다면 150억 최소한 어쨌든 우리가 지식으로 150년 동안 그 긴 시간을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앉아 있고 저와 같이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 과정이 과연 어떤 것일까? 최소한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계시고 조부모님 계시고 최소한 생명체라고 말하는 것에 계속 반복적인 펼쳐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시간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뭐 최소한 우리 뭐 부모님만 해도 뭐 비슷한 애도 또 나랑은 또 다 틀리고 얼굴은 더 올라가고 뭐 빅뱅이 될 때까지 가보면 전혀 제 얼굴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어떤 생명체는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또한 그 반복이란 것은 반드시 차이를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 현상의 어떤 근간을 이야기 전에 역시 그 뭐 차이와 반복이랄까 뭐 들레즈가 뭐 그런 책을 저보다 먼저 썼죠. 사실 그 원래 제가 썼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조금 그것도 인용을 할 수 없이 인용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어떤 차이와 반복 속에서 그거는 긴 150억 년의 시간의 그 역사성을 갖지만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각 개체 이 생명체의 삶도 역시 반복과 삶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 뭐 욕망을 말하기 이전에 어쨌든 생명체가 뭐냐를 얘기해야 된다면 뭐 가장 일반적인 얘기로 시작해 보죠. 우리 생명체는 어쨌든 뭐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정신과 육체.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지만 누구 하나 생각이나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틀려요. 뭐 이 나이가 똑같고 뭐 출신 배경이 똑같더라도 생각도 틀리고 얼굴이 다 틀립니다. 즉 모든 생명체는 자기만의 개체 고유성을 지니고 있죠. 저는 면역학자로서 이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말을 하면 저는 개체 고유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 생명체 그러면 개체 고유성을 다시 줄여 말하면 뭐 개체성 혹은 개성이 되죠. 그걸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상이 없으면 저희는 밥 벌어 먹고 살질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아상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인 개체 고유성의 그 근간에 이루는 특징은 또 뭘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반복과 차이인데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과 육체입니다. 근데 그 정신과 육체의 개체 고유성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터전은 최소한 뇌와 또 우리 면역계입니다. 그렇다고 뇌만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면역도 태어나서 그냥 완전히 무균적인데 키우면은 면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것은 어렸을 적부터 주위 환경과 뭐 부모님 좋고 친구와도 좋고 자연과도 좋고 계속 교류하면서 그 외부의 자극을 반응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것이 누적돼서 지금의 여러분을 생각과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농촌에서 자라서 정말 다양한 것을 겪고 몸의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아주 뭐 에어컨이 있는 뭐 정말 깨끗한 아파트 속에서만 자라서 한정된 조건 속에서 자란 사람은 오히려 아토피도 많고 건강이 안 좋아요. 결국 이 신체나 우리의 정신이나 그러한 어떤 그 주위와의 그 반응, 관계 속에서의 누적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먼저 우리가 생명체를 얘기할 때는 신경 그 물질적인 터전인 뭐 그것을 더 뛰어넘은 영성 뭐 이런 건 또 다른 차원의 논의이기 때문에요. 물질적인 터전으로는 신경계와 면역계가 있는데 그것으로서 그 자기만의 개체 고유성을 만드는 데는 거기에는 또 이 요즘 복잡계 이론이란 게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고는 창발 현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만 모아놓는다고 저의 사고 방식이나 저의 어떤 그 면역 체계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단순히 구성 성분으로 이 서양 과학, 뭐 철학도 뭐 포함됩니다만 그리고 제가 보기엔 심리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어떤 그 환원론적인 구성 요소를 막 이제 어떤 현상을 말하려면 구성 요소로 만들어서 이해하려고 그러지만 생명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욕망도 그렇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계를 맺어서 새롭게 태어날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말하기를 제가 잘 드는 비유로 생명체는 된장찌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된장찌개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두부, 된장, 뭐 물,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것들이 그냥 있으면은 그럼 여러분 뭐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놈을 다 섞어서
관계를 맺어서 열두가 하면은 맛있는 된장찌개가 되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는 것은 된장찌개입니다. 생명현상은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한 그 생명현상을 가장 현재 그래서 근대 생물과학에서 최소한 잘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이보디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보라는 건 이볼루션, 진화하고 디보는 디벨롭먼트, 발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진화론과 발생학이 따로따로 이제 발전돼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만도 150억 년에 쭉 그걸 개통 발생이라고 부르는데 쭉 내려온 역사성이 있고 또 나 하나만 해도 최소한 어머님의 자궁 안에서 수정란에서부터 쭉 발생을 해서 이만한 덩어리가 됐거든요. 그걸 따로따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하나의 그 현상이죠. 흐름이고. 그래서 이제 현대 생물학도 이제는 이보디보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학문이 한 10년도 그렇게 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저희가 그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그 이보디보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 뭐 예를 하나 든다면은 뭐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유전자를 다 조사해봐도 뭐 실제 우리는 동물이라고 뭐 오늘 동물과 인간의 차이라고 말하지만 욕망에 사실 유전자는 1%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생각할 적에는 인간의 유전자는 무지 많을 거다 이렇게 복잡한 사고도 하고 뭐 울고불고 매일 뭐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종교도 생각하고 심리학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알고 봤더니 유전자가 예상했던 거에 3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어째서 그렇게 나올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더니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창발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어떤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그 무엇이죠? 된장찌개 맛과 같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본다면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각 생물체가 가진 욕망인데 왜냐하면 생물체를 있게 하는 힘이니까요. 저는 거기서 어쨌든 이 동물의 욕망과 인간의 욕망을 굳이 얘기하면서 지적해야 될 건 그 욕망에는 어쨌든 좀 편의상 나눈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가 나라고 하는 인간, 이 개성, 개체고유성 혹은 아상을 가지고 존재하는 욕망의 형태는 방향성이 있어요. 내가 어떤 대상, 뭐 대상에 의해서 내 안에 내부의 욕망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 있고 뭐 저는 굳이 말하면 대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욕망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어떤 그 방향성을 지닌 욕망 그것들은 분명히 방향성이기 때문에 생과 사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고 그걸 이제 물리학적 용어로는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 여기 물리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벡터적인 욕망 아니면 뭐 생물학적으로 말해도 돼요. 여러분 옛날에 한참 시끄러웠던 배아줄기세포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네.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가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배아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능성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제 배아성 욕망이라고 좀 부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개체로서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 전의 욕망과 개체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욕망을 우리가 본다면 150억 년 전부터 쭉 내려와서 나를 이루고 있는 그 터전 하나의 것은 흐름이었습니다. 흐름이란 것은 그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이 드라이브하는 그 유도하는 하나의 힘이거든요. 그것의 바탕은 저는 그 바탕이 된 것을 저는 그래서 배아성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물리학적 용어로 스칼라는 벡터와 다르게 방향성이 없이 퍼져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용어를 제가 만든 거예요. 괜히 그런 얘기가 내리 생각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복잡한 얘기를 제가 만들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 욕망을 말했을 적에 이 개체화로 되면서 방향성을 가지게 된 욕망 그건 쉽게 말하면 성체줄기 세포 같은 욕망이에요. 조직화된 티슐라라고 부르는데 이미 그 배아로부터 이미 특정 그 방향성을 가지고 뭐 머리카락도 되고 손톱도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우리 개체화된 욕망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150억 년 동안 최소한 내려면서 뭐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 여기 날아가는 팔이나 이 나이랑 똑같은데 이놈들이 깔고 있는 그 터전은
저는 배아성 혹은 스칼라적인 욕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적에 동물과 그러면은 이 과연 어떻게 인간이 다르겠느냐? 전 아주 간단한 예는 이런 것 같아요. 동물들은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 배고플 때는 열심히 가서 사슴 잡아먹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사자가 배부른다면은 사슴들도 알아요. 옆에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즉 동물들의 욕망은 비록 개체화된 분화된 욕망이긴 하지만 그것이 만족됐을 적에 더 이상 뭐 그런 과도한 욕망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뭐 여기 강남에 부자 계시겠지만 뭐 생각해 보세요. 뭐 아파트 하나 하고 이거 그것도 충분한데 또 더 뭐 이렇게 투기해서 더 또 재산 증식하잖아요. 그런 거 또 냉장고 막 꽉꽉 차 있죠 지금. 그런 거 볼 적에 이게 분명히 이 어떤 지향성에 있어서 과도한 어떤 그 분화 정도가 인간의 욕망은 훨씬 더 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그 분화된 그 욕망이라는 것이 단 그 대신 이 세상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잃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동물과 다른 그 대신 굳이 뭐 주제에 맞춰서 말을 한다면 이 인간의 욕망은 그러한 어떤 비록 과도한 그 분화를 가진 그 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나름대로 자유로움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자기에 주어진 일종의 본능이고 그리고 뭐걸 라캉은 일종의 그 뭐랄까요 욕구라고 표현해. 동물에 있어서는 욕구,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 드라이브면 뭐 욕동이라고 표현하네. 뭐 욕동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욕동에 대한 디맨드, 요구의 형태로 이제 차별화하지만 사실 그러한 어떤 그 동물의 욕망에 비해서 인간이 가진 어떤 그런 요구는 또한 자기가 비롯된 그 배아적인 스칼라적인 욕망에 대한 욕구도 동시에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기 본연의 모습에 대한 어떤 그 복귀랄까, 뭐 그걸 초월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전 그걸 그냥 간단히 자유로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자기의 원래 비롯된 스칼라에 대한 그 회귀가 즉 한 방향으로 가던 그 벡터의 양이 힘의 양이 욕망의 양이 다시 방향선을 할 수 있는 것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인간들의 어떤 욕망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독도 되고 진짜 그 뭐 힘도 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오히려 이 최소한 서양 학자 중에 뭐 여러분 현상학자 이제 메를러 퐁티가 있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그 익명의 주관으로서의 신체 기관, 즉 우리가 뭐 욕망이다 뭐다 이런 거 말하기 전에 일단 전제해야 될 건 우리 신체거든요. 그게 뭐 아무리 복잡한 인문학적인 얘기를 한다 해도 분명히 터전은 생물학적인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 퐁티는 얘기했지만 오히려 저는 딜레즈가 어떤 기관 없는 신체, 즉 창조적 진화 이런 얘기를 이제 차이와 반복이라는 저서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개체성은 그 사람의 관점에 보면 개체성은 오히려 우리 어떤 뭐라고 뭐 이게 스칼라 이런 걸 얘기하기 전보다도 더 이미 그 배아적 욕망에 내재되어 있는 선험적인 게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면 저는 면역학자지만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 자기인 뇌 혹은 신체적 자기를 결정하는 면역학 이것은 하나의 개체성을 표현한 하나의 수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그런 어떤 수단 이전에 그 우리의 바탕이 되고 있는 배아적인 어떤 욕망이 본래의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닐까. 그 안에는 이미 배아이긴 하지만 이미 각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는 각 개체성을 이미 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인간과 동물의 어떤 그 욕망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분화된 정도의 양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개체의 삶에서 반복과 차이로서 그것이 우리 눈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우리 그 신신명인가요? 거기도 그런 말이 있죠. 호리유차 천지형격. 머리카락만한 차이가 있어도 나중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긴다.
이보디보 이 현대 생물학에서 말하고 있는 건 사실 그 점이거든요. 이 계통 발생적으로 반복되면서 또 그 안에 아주 작은 차이가 이러한 복잡계적인 현상에 의해서 정말 큰 우리 눈에 보기엔 정말 개미하고 나하고 너무 차이가 있지만 150억 년의 나이에서 보면 별 차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막 그런 점이 있다고 보고 그랬을 적에 과연 우리가 이런 개체화된 삶 속에서 최소한 자기가 어떤 본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니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동물과의 차이라면 과연 어떠한 형태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제 식대로 또 표현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최소한 동물과 다른 인간의 욕망으로서 말할 수 있다면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자기중앙적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반복과 차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한 무시, 그저 그 딱 모든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만이 존재하는 정말 이기적인 소위 불가에서 지극히 경계하는 소위 그런 나쁜 의미의 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에 반해서 자기중앙적인 자기중앙이라는 것은 이미 중앙이란 말이 같이 이건 내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의 내독 속에서 중앙에 자기가 서 있는 주인됨의 자세의 욕망이 결국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그랬을 적에 오히려 저는 이 선불기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의 이 뭐 삼독심 그대로가 뭐 부처님의 보리라든지 혹은 이러한 사바세가 그대로 그 서방 정토라는 관점에 훨씬 더 근접하고 그것이 현대 생물학이 명확히 최소한 이보디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욕망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질문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뭐 거의 대다수가 이제 인문학적인데 토대를 두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동물 특히에다가 이제 그 면역학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 여러분께서 좀 의아할 수 있는 게 우 교수님이 그 새로운 용법을 지금 쓰고 계세요. 욕망을 얘기할 때 벡터적 욕망, 스칼라적 욕망. 이거는 우 교수님이 만드신 거지 어디서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다른 유명한 사람들 얘기 와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용법이 자기중심, 자기중앙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중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중심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여러 개가 있고 한 중심, 이럴 경우엔 중심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앙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중심이 없는, 그렇다면 이제 자기중앙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주인공이란 말도 쓰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새로운 용법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참신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자에 의하면은 자아를 이루는 욕망의 발현 형태인 개체고유성은, 개체고유성 아까 나왔죠. 물질 수준에서 담당하는 두 축으로서 신경계와 면역계에 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개체고유성의 물질 수준이 신경계와 면역계라면은 정신적 수준에서의 개체고유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자아나 자기를 물질 수준, 정신 수준으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네, 그 제가 뭐 제 원고에는 언급돼 있습니다만은 이 결국 정신적 자기의 물질적 터전이 신경계라는 것이지 어떤 그 정신적 자기라는 것이 곧 그런 어떤 신경계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터전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자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나 신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터전으로 해서 주위와의 쭉 자라오면서 관계 속에서 외부와 관계 혹은 사실은 자기 내부와의 관계도 되죠. 자기의 심리적인.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것이 창발 현상에 의해서 제가 그랬죠. 이
구성 성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말 새로운 된장찌개와 맛과 같이 형성되는 것이 정신적인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자기라는 것은 사실 신체적 자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딱 물질로 환원될 수가 없이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그 말은 뒤져 말해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라는 것은 하나의 터전일 뿐이지 나라는 어떤 정신적인 자기는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마 설명이 좀 정확히 안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몸과 정신을 나눈 거는 뭐 제 원고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그건 이제 얘기를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보통 뭐 생물체 그럼 혹은 인간 그럼 정신과 육체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도입으로서 쓴 거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결코 그 두 개가 정신계와 신경계가 사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 교수님 뭐 발표부터 해서 답변에 그 창발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아마 글쎄 이게 아직은 일반화된 게 아니고, 게다가 이제 인문학 쪽이나 불교 쪽에 있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창발이라는 말의 그 창자 때문에 창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창조하고는 정반대 같은 거고요. 그 창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식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그런 방식이 창조라면은, 창발은 뭐냐면은 복잡한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예측하지 못한 것이 그 돌발적으로 출현하는, 그러기 때문에 창발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창은 예측 못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롭다는 점에서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제가 일부 기독교 신학자가 창발이 창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발은 어떤 복잡한 관계들이 모여서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새롭게 급격하게 출현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발표자에 의하면은 결국 진화와 발생을 반복하면서 차이를 수반하는 반복, 이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둘레즈의 거의 뭐 전매 특허처럼 한국에서는 돼 있어요. 우 교수님이 좀 아쉽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수반하는 반복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에게 무생물로부터 구분되는 놀라운 다양성과 더불어 그것이 본능에 의하건 욕동에 의하건 생명체에게 자유로움을 선사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때 자유로움이란 개체의 고유성의 어떤 개방되고 다양한 전개를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진화로 인해서 자유로움이 선사되었다면 결국 인간이 자유를 갈구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진화의 소산이냐 하는 점입니다. 예. 저는 그 자유로움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명체가 지닌 어떤 뭐 생에 대한 그 충동이랄 수도 있고요, 의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의 어떤 속성이란 것은 제가 특히 자유로움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것은 이 생명체는 주어진 어떤 모습대로 결정론적으로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저희 생물학적인 걸 에피제네틱이라고 부르는데 후생 요소라고도 할까요? 즉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자기 형성, 아마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될 거예요. 뭐 본성론이냐 아니면 그 나중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뭐 자기가 형성되느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여전히 뭐 양쪽에 실제로는 다 기여하겠지만, 그래서 자유로움이란 말은 그러한 어떤 그 결정론적인 것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저는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생물도 사회생물학자들은 뭐 아실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진 사회생물학자들은 이 문화활동이라는 것도 유전자의 어떤 산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유전자 외에 관계성 속에서 빚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제가 그걸 뭐 아까 김종우 선생님 잘 표현해 뭐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좀 간단히 말해서 된장찌개 맛이라고 말하지만 그 된장찌개 맛이 결국은 더 중요하다는 거, 유전적인 결정론으로 가기보다는 그런 것으로부터 빚어진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된장찌개 맛이라는 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갈구하는 것 진화의 소산인가?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화라는 것이 뭐 일부 진화학자나 생물학자들 말하듯이 어떤 유전자의 어떤 결정론적인 진화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그 진화 과정 중에서 반복과 차이를 통해서 빚어지는 그 복잡계적인, 우리가 케이오스 이론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복잡계적인 그 아까 설명해준 창발 현상의 소산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물질로 환원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진화론이 결정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진짜 뭐 며칠 동안 논쟁할 만한 문제인데요. 상식적으로 진화론은 거의 그 결정론으로 이해하는 대중이 많고 실제로 출판계에서 그쪽의 책들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그 뭐 또 특정인 언급하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진화론이 한국에서는 거의 결정론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그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우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진화는 결국 차유와 반복을 통해서 창발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유가 아마 가능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유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요. 그 발표자에 의하면은 개체 고유성으로서의 욕망은 탄생과 소멸을 향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벡터적이고 이 방향성 있는 걸 지금 벡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근원으로서의 욕망은 방향성을 지니지 않아서 스칼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방향성을 지니지 않은 것을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냐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 마치 배아처럼 앞으로 개체로 나타날 것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거든요. 즉 멈춰서 고정돼 있는 것이라면은 욕망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이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다만 방향성이 없지만 그 안에는 이미 무수한 존재의 생명의 씨앗을 담고 있고 그것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욕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은 뭐 원고도 있습니다만 큰 바다와 그 표면에 있는 파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파도나 이 바다 깊은 바닷물이나 역시 물이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표현을 동의하시나요? 욕망 아닌 욕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멋진 표현 하시네요. 왜 안 되겠습니까? 저도 저 창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게 발표자에 의하면은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욕망은 방향성을 지니지 않아 스칼라적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너와 나의 방향성은 존재하지 않고 분리나 분열에 의한 소외는 없으며 그 자체로 쾌락이다. 하고서 이제 괄호하고 상나가정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스칼라적 욕망이 상나가정, 불교에서 이제 열반을 가리키죠. 스칼라적 욕망이 상나가정의 열반과도 같다는 말이 되는데 이처럼 열반을 욕망으로 묘사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상나가정의 그 상나가정의 그 아와 욕망이 개체화를 거쳐서 구성되는 그 아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우리가 불가에서 열반은 단순히 어떤 없다라든지 뭐 empty라든지 뭐 nihil이라든지 혹은 뭐 nothing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반의 여기서의 열반은 뭐 진짜 그렇게 뭐 없다든지 이렇게 본 거 하나의 우리가 단멸상이라고 우리 분명히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불가에서 열반이라는 것은 결국 그 머무르지 않고 어느 특정 어떤 그 진짜 실체를 가지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진정한 열반이지. 그것이 만약에 진짜 뭐 아무것도 없다든지 내지는 어떤 특정 실체를 가지고 뭐 고정된 뭐 좀 오해를 불러키는 말지 이제 부동심이란 말도 있지만 부동심이란 말은 그야말로 뭐 멈추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듯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저는 열반이라고 또 해도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비유를 다시 말하자면 열반은 정말 그 깊고 넓은 그 바다로 돌아간 상태고, 뭐 개체화된 나는 그 파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나가정의 아도 결국 부모 미생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께 놔둘게요. 네. 예, 뭐
화두처럼 하셔가지고 이것도 진행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럼 아까 우리 김종욱 선생님 말씀대로 뭐 같으면서 다르다고 말할까요? 제가 이제 그 아에 대한 질문은 사실 이게 따로 그 겨울쯤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자아 문제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죠. 다섯 번째는요. 그 발표자에 의하면은 욕망이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개체화된 욕망이 자기 중앙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까 이제 설명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발표자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란 주위와의 관계에 얼마나 열려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내부를 향하면서 관계에 열려 있어서 주위 모든 타자를 각자 하나의 중심으로 인정한다면 그는 관계 속에 있되 언제나 풍요로운 자기중앙적 인간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망을 자기중앙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구분은 상당히 저도 이제 훌륭한 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요. 소위 욕망하면 이제 따라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사랑과 행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자기중심적 욕망이란 것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 갇힌 모습이겠죠. 그런 욕망이겠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욕망에 의한 사랑과 행복은 자기 사랑에 갇힌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욕망은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죠. 자기애니까. 그래서 뭐 종종 뭐 속된 말로 뭐 헤어질 적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식의 욕망들. 여러분 많이 그러셨죠, 솔직히. 그런 게 역시 저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분들은 결국 상처를 평생 가져가게 되죠. 들고 다니고 또 우리는 이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데 자기라는 것을 갇혀 있다 보니까 어차피 변화할 수뿐이 없는 자기를 수용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수용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뭐 자기의 어떤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결핍을 느끼게 되고 갈망하는 욕망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반해서 자기중앙적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에 깨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각자의 어떤 그 주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랑, 그런 거에 결국 자기중앙적인 사랑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관계에 깨어 있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변화하는 건데 변화하는 자기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완벽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갇힌 사람은 나름대로 완벽한 자기를 그려놓고 그래야만 만족할지 모르지만 자기중앙적인 사람은 그 변화하는 부족하지만 변화하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욕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진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건 부족하더라도 나눌 수 있고 비움을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한 사랑과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엔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소위 욕망하면 동물의 욕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찮게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제 동물, 인간 포함한 생물학적으로 출발해서 소위 어떤 종교에서도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경지까지도 이게 일관되게 지금 설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